1937년 11월 5일 새벽, 일본군 제19야 육사단과 18사단이 해군의 한포 사격과 육해군 항공대의 공중 엄호를 받으며 항저우만의 진사나이에 상륙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은 이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로 인해 일본군은 우승과 천사전 때와는 달리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상륙할 수 있었고, 너무나도 쉽게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장제스는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일어나고 말았고, 어쨌든 이렇게 상하이 전투의 제2막이 시작됐습니다. 1937년 8월 13일 상하이 전투가 시작되고, 일본군은 2달 만에야 겨우 상하이의 두터운 방어선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중국군의 주력이 몰려있는 상하이를 남쪽으로 크게 돌아 배후를 기습하기로 했던 것이죠. 이것은 비록 중국군의 주 방어선에서 한참 벗어나 있긴 했지만, 저항을 받지 않고 쾌속으로 진격할 수만 있다면 중국군의 퇴로를 단번에 차단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 일본군은 화북전선에서 제16사단을 빼내 상하이 파견군으로 배속시키고 천사전 북쪽에 있는 바이메오코우로도 진입시켰습니다. 남북으로 거대한 포위망을 완성시켜 상하이에 집중된 중국군의 주력을 동남북 삼면에서 포위한다는 작전의 일환으로 말이죠. 그러자 일본 대본영은 이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하이 파견군을 중진화 방면군으로 확대하여 화중전선의 모든 병력을 통합 지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육군 참모본부는 중진화 방면군 사령관에 졸전의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마스위원회를 임명, 영전시켰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조치였죠. 만약 당시 일본군이 정상적인 군대였다면 3개월 만에 2만 명 이상의 병사를 가려없었던 지휘관을 더 높은 자리인 방면군 사령관으로 영전시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군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했죠. 파벌과 영공서열을 그 무엇보다도 중시했던 일본군이었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상하이에서 남쪽으로 60km 떨어진 항저우만 북쪽 해안가에 일본군 함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상륙을 시작한 일본군은 중국군을 위협하려 100만 일본군 항저우만 상륙이라고 쓴 커다란 에드블런까지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십 대의 전차를 앞세워 내륙으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군은 허를 찔려버린 것입니다. 당시 장제스는 일본군이 제1차 상하이 사변 때처럼 전장을 상하이 인근으로만 국한하리라 생각했지, 남쪽으로 멀리 우회 배후를 차단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군은 이를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국민당군 부참모장경 군은부장이었던 바이충씨가 일단 상하이를 포기하고 병력을 상하이와 난징 사이에 젝트라인으로 철수시켜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한 뒤 일본군을 소모전으로 끌어들입시다 라는 건의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제스는 일본군은 우리 80만 대군의 위용에 겁을 집어먹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상하이 공격만으로도 벅찰 것이며, 우리는 조만간 그들을 상하이 앞바다에 모두 수장시킬 것이다. 라며 그의 지구전 논리를 묵살해 버렸던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했던가요? 장제스는 현대화된 일본군의 역량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현대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전의 기본 중의 기본인 정보활동, 즉 일본군 부대의 이동 정황이나 그에 연동된 일본 함대의 이동 등에 관해서 최소한의 정보조차 입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단지 전쟁은 쪽수와 기세 싸움이다 라는 삼국지 놀이에 심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중국군은 항저우만을 침공한 일본군을 저지하기 위해 병력을 급파했습니다. 그러나 별 대책 없이 일본군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작전 결과가 과연 어땠을까요? 11월 8일 결국 항저우만 방면으로 급파했던 67군은 별 성과 없이 대패해버렸고 군사령원까지 전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화북전서에서 날라온 소식이 이런 사태에 기름을 끼얹어버렸죠. 산지성의 성도 타유안이 함락됐다라는 소식으로 말입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던 화북전서의 절대 방어선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러자 멘붕에 빠진 장제스는 어쩔 수 없이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군의 퇴각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화북전선과 상하이전선이 족쇄처럼 서로 연결돼 버렸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는 실로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일본군이 상하이를 침공한 이유가
화북전선에서 중국의 수도 난징에 있는 화중까지 남하하기에는 이동거리,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다 라고 해서 취해진 이른바 플랜 B의 일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장제스의 상하이에 대한 몰빵 전술로 인해 너무나도 쉽게 화북전선이 무너져 버렸고 그 결과 두 전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버린 것이죠. 되는 놈 엎어져도 돈 바치라고 당시 일본군은 끝발이 차고 넘치는 군대였나 봅니다. 어쨌든 장제스는 일본군의 이런 남북 협공에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방어선을 설정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프선, 지금의 난통시에서 수조시를 거쳐 자싱시를 연결하는 선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군 작전이라는 것은 전전하는 것보다 후퇴하는 것이 더 어려운 법. 더구나 이때 중국군은 너무나 많은 인원이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는 데다 그동안의 전투로 전력이 심각하게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 대비한 철수 계획은 아예 세워놓지도 않고 있었죠. 아니 혹여 입안했더라도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킬 수송수단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거기에다 적에게 삼면으로 포위돼 퇴로가 완전히 차단됐다라는 소문 아닌 소문까지 퍼지게 되자 중국군은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명령체계가 붕괴된 중국군은 소부대 단위로 탈출해야만 했고 이런 철수는 당연히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죠. 민간인과 군인 수십만 명이 뒤섞여 정신없이 도주하는 상황에서 일본군 폭격기가 들이닥쳤고 그들이 쏟아내는 폭탄과 기총에 사정없이 난도질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철수도 태학도 아닌 그저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도망이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11월 12일 상해는 완전히 일본군의 선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상하이 전투의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중국군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뒤늦게 정신을 차린 장제스가 후퇴 결정을 신속히 내린 탓에 주력 부대의 완전한 포위, 완전한 전멸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육군 참모본부는 10월 20일 교착 상태에 빠진 전선을 돌파하고자 세 번째 병력 증원을 결정. 또다시 화북전서에서 제6사단을 빼내고 본토에서 새로 창설된 제18사단, 제114사단, 야전 중포병 제6여단, 독립 3포병 제2연대, 여기에 2개 보병연대까지 예비대로 배속시켜 총 병력 8만 명에 달하는 제10군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항저우만에 상륙시켰던 것이죠. 이 사항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흥미로운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대본영이 쥐어짜듯 만들었던 제19군 사령관의 이26 쿠데타에 연루돼 옷을 벗었던 황도파 장교 야나가 헤이스케 중장을 다시 현역으로 복귀시켜 지휘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 군부는 이미 몰락해버린 황도파 장교를 왜 증원군 사령관으로 뜬금없이 기용했을까요? 그것은 이즘 일본 육군 내에서는 한때 통제파의 라이벌이었던 황도파 장교들이 반항심을 버리고 복종을 맹세합니다 라며 통제파로 규정한 일이 본물처럼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대일본 제국의 전진을 위해선 천황 우정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논리, 즉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천황을 절대적 존엄으로 만들자라고 하던 구황도파의 개똥 철학이 통제파가 지향하던 국가이념과 딱 하고 붙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도 또는 국가 경영 이념도 아닌 그저 출세를 멈출 수는 없다라는 군부의 기름진 욕망일 뿐이었습니다. 나아가 더 높은 곳으로 출세하기 위해 전쟁을 확대시키려는 그들의 화장술일 뿐이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역시 이런 기회주의자들의 논리, 즉 거창하게 포장은 됐으나 알고 보면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자신들만을 위한 생계형 논리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 때문에 일본은 또 아시아 태평양의 국가들은 모두 세계대전의 불지옥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상하이 전투 당시 중국은 어땠을까요? 일단 중국군의 상하이 전투 패배는 앞서 말했듯 팔켄하우젠과 바이충시의 상하이를 포기하고 잭테라인으로 물러나 일본군을 소모전으로 끌어들이자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건의를 묵살하고 끝까지 무모한 공격만을 고집한 독재자 장제스의 오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선에서 비롯된 장제스의 이런 치명적인 오류는 중일전쟁 내내 이어졌죠. 진실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간신배의 세처에 놀아나며 혼자 생각하고 혼자만 떠드는 행태,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든 숙청해버리는 무단 통치 행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바로 독재자의 개미지옥 말입니다. 중국 역시 일본 못지않은 군사 독재국가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일본군은 항저우만 상륙으로 3개월 동안 팽팽히 유지되던 교착 상태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남쪽에서 일본군 제10군이 황푸강을 건너 북상하고 북쪽에서는 기존 상하이 파견군이 수조강을 건너 남쪽으로 쇄도하자 중국군은 전면적인, 아니 파멸적인 퇴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장장 3개월에 걸쳐 벌어진 상하이 전투. 이 전투는 단일 전투로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였던 베르댕 전투 이래 최대의 전투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통틀어도 잔인함에 있어선 스탈린그라드 전투, 물량면에 있어선 쿠르스크 전투 다음으로 큰 전투였습니다. 이 치열한 공방전으로 일본군은 투입 인원 10만 명 중 전사자 1만 명에 부상자 3만 명 등 적어도 4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중국군은 이보다 훨씬 많은 투입 인원 80만 명의 3분의 1이 넘는 무려 27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군은 이 전투로 한 명의 군장 포함 15명의 고위 장성들까지 전사했고, 10년 전부터 알토론같이 육성했던 장교들의 손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엄청난 인적 손실을 본 중국군, 아니 국민당군은 향후 벌어진 대일 전쟁에서의 고전은 물론 세계대전 후 다시 벌어진 국공내전에서 결국 공산당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 중국 육군은 소총, 야포, 차량, 장갑차 등 산더미 같은 장비들을 일본군에게 노획당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군의 전력 손실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해군과 공군의 손실은 아예 괴멸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로써 중국군은 미국의 지원을 받기 전까지 제해권과 제공권은 물론 지상의 기계화 전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고달픈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